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지난해 말 경쟁적으로 출시됐던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수신 경쟁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5대 은행에서도 4%대 예금 금리가 등장하고 이금융권은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예금 이자가 오르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금 금리 상승은 대출 금리를 자극하는 요인이어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다시 불붙은 수신 경쟁, 현재 상황과 영향까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그리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예금 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씩 이제 계속해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은행들 중심,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같은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 금리가 4%를 넘어선 상황이죠. 네.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저축은행들이라든지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네. 실제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약 한 250개 정도의 데이터가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84% 정도가 지금 4%를 넘어선 상태이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4.5% 이상의 정기예금 금리를 지금 네.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그 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시장에 대한 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제 대출 금리라든지 예금 금리까지 통째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를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 역시 이제 4%대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미국 통화 정책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오늘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고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오늘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긴축 정책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국 역시 흔히 말해서 기준금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내리기 어려운 상황은 결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 격차가 나면은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환율 변동성에 대한 우려 더하기 이제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 낮추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중국 경기의 침체라든지 수출의 부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기는 좋지 않지만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네. 특히나 이제 한국은 최근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레버리지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레버리지 줄이는 것이 흔히 말하는 빚을 줄인다는 이야기고 빚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금리를 또 높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시장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예금 금리, 대출 금리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생각보다 기준금리가 높게 갈 가능성이 그리고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주 교수님께서 현재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이금융권, 저축은행 지금 예금 금리가 일반 대형은행들보다 더 높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네, 그렇죠. 부작용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고 네. 건전성 측면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전이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지금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체율 추이를 보시면은 23년 6월 말 기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체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5.3%대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3.4, 3.5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저축은행들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은 어느 정도 자금 소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때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발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수신 기능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예금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 전환했고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왜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났냐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다. 두 번째가 대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예대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금 금리가 더 오른다. 그러면 이 금리 차는 더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대출 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던가. 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저축은행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니면 프로피터빌리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대손 비용 증가와 관련된 이슈를 보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빠르게 완화될 것이냐? 별로 그럴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네. 지난 상반기 내에 얼마나 그 대손 상각 처리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분기별로 한 2조 원 정도의 상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실이 발생하고 그것을 북에다가 반영해야 될 그럴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쉽지 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우려 속에서도 계속해서 특판 상품은 나오고 이게 또 며칠 만에 완판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금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도 궁금해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얼마나 기준금리가 바뀌느냐가 굉장히 민감하다.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중의 유동성 문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돈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 이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높은 금리가 한동안 지속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금리가 높아진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근 미국의 동향이 지금 사실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용지표 같은 것들이 좋게 나오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자꾸 이제 정책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긴축 정책 역시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고 빠르게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쉽사리 이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의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자체가 오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결국은 전반적인 의견들이 퍼지면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가 사실 미국 지표들을 보면서 좀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주 교수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오를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정부의 개입은 일단 차치해 놓고서 그 금융시장 상태만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 이제 4분기였죠. 작년 4분기를 돌아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은 실제적으로 한전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고 그것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 적자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 하면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2년 중에 한전이 발행한 채권 규모로 보면 약 31.8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1조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그 유동성을 그 당시에 한전이 잡아먹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났고 그와 동시에 은행채 발행을 막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풀어주고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은행 입장에서는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1년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롤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은행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신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은행채를 발행을 할 수 있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전이 이번 4분기에 얼마나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채권 발행 규모를 좀 줄이고는 있지만 그거를 전단체 기준으로 조금 전단체 쪽으로 돌려서 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4분기 들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의 유동성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수급 경쟁을 수신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상반기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우리는 긴축 정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그만큼 늘어갔다는 거는 RWA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고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자본을 어느 정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예금 금리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라고 쉽게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수신 경쟁이 좀 잦아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행채의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게 해 주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 자료를 보시면 약 15조에서 20조가 넘게 순발행이 감소했었단 말이죠. 네. 4분기부터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지금 해가지고 이게 약 3조 정도 순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가 어느 정도 크게 발행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네.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은행의 자본 조달은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금 아니면 은행채 발행인데 결국 은행채 발행에 있어서 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상호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자본 조달이 좀 저렴한 걸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한전의 영향, 한전채 그리고 이제 그 은행채 발행 금리의 영향들이 분명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 아무래도 예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조금 흔히 말하는 이런 조건들을 릴렉스하는, 그러니까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줄이라고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네. 드라이브를 걸는다는 얘기는 수신을 좀 덜하고 어떻게 보면 열신을 덜 해주는 이런 모드로 은행 역시 이러한 어떤 방식을 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 대출이나 이제 가계대출 부분이 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흔히 말해서 예금을 통해서 제공할 것이냐, 만기가 빠져나가는 것들을 얼마나 더 회복할 더 만기 연장 혹은 재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금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계대출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푸시를 흔히 이게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가 문제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낮추고 있다라는 네.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역시 섣불리 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대출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는 수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결국은 은행채의 금리 혹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은행의 어떤 여신 관련 정책들이 결국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예금 금리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상은 은행채를 열어주고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를 좀 줄이라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들이 왔기 때문에 네. 작년만큼 급격하게 금리를 오르면서 예금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을 보면 작년하고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레고랜드 사태 같은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당국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를 하면서 뭔가 개입 시그널을 조금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제령까지 내리면서 이게 시장을 왜곡시켰다라는 뭐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금융당국이 더 깊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시장의 정책 당국이 개입한 그 짧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4분기에 한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7월, 8월 9.4% 인플레이션 찍고 나서 네.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보면 4에서 5% 수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만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에너지 가격을 안 올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 가격을 안 올린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느냐? 한전이 그냥 적자를 감내하고 그거를 채권으로 발행한 그런 형태가 됐던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금융시장에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고 시장에 개입을 했던 거죠. 네. 즉 두 번에 걸쳐서 개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나서 이 부분이 유동성 경색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부분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풀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개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야, 너희 예금 금리 올리지 마, 대출 금리 올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대출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거를 줄여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저희가 대출 금리를 올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 금리를 올리지 마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될지 골치가 아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거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개입을 했다. 그래서 그 효과가 1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개입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방금 주 교수님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개입 사실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뭐 관치금융 논란도 좀 커졌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일부 개입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란 것이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저축은행의 예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은행으로 급격하게 흘러나가게 되고 게다가 저축은행 부실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충격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해결이 퍼져 나가면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큰 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융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예금 금리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고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관리한다는 이야기 근본적으로는 돈의 흐름들이 증권사라든지 저축은행에서 너무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네. 은행으로만 몰리게 되면은 사실 은행 자체의 건전성은 좋아지지만 네. 나머지 부분의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고요. 사실 근데 시중은행 자체는 이미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전성을 높인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이득이 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이라든지 증권사는 좀 흩어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에 대해서 일부 관여를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은행은 이미 충분히 건전하고 네. 불안 요소가 되는 증권사, 그다음에 저축은행 이들의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의 예금금리 지나치게 올려서 돈의 흐름이 시중은행으로 몰려가는 사태는 조금 막아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증권사하고 저축은행 언급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사실 자금난을 겪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올해 재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저축은행들이 최근 금리를 높게 하면서 수신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라든지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브리지론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브리지론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전에 미리 대출을 해주면서 인허가 단계까지 고금리로 빌려준 대출 같은 것들 많이 해서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PF 관리에 나서고 있고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 자체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긴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마 저축은행 역시 예금금리를 적절하게 올리면서 수신고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사실 작년만큼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작년에는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거의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붕괴됐다는 얘기는 내가 금리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돈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채권 시장 상태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채권 시장 안 가는 이유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 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사실 최근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채권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번 2분기 데이터 보면은 은행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채권 시장에 사람은 있지만 너무 고금리이기 때문에 안 빌리다라는 이야기고 약간 상황상 다르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커다란 위기, 작년에 사실은 유동성 위기가 어떤 레고랜드, PF 위기가 겹치면서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제2금융권의 어떤 수신 같은 것들이 옮겨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만한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다. 그것의 근본에는 어떤 채권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이제 PF 시장에 관한 정부의 정책들을 아마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사실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를 하면 이게 초우량채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채들이 좀 소외를 당하면서 기업들이 조금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은행채 있고 그다음에 정부와 똑같은 신용 등급을 받고 있는 한전채가 있고 즉 그 초우량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채권들이 계속해서 발행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회사채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PF 쪽이 될 거고요. 부동산 PF 쪽에서 지금 상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느냐,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보시면은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돼 있죠. 그런데 1년 동안에 부동산 대출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계속해서 금융기관들이 그거를 롤오버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늘어나지? 롤오버 해주면서 인터레스트, 즉 이자 지급까지 추가적으로 같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걸로 상환하게끔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그 채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회사채나 특히나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지금 저희는 아무 문제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축은행이 지금 이 시장에서 한 10조 정도 대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질 않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증권사가 문제예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증권사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 15%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여기서 대출해주고 있는 건 5조밖에 안 된단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저축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이 부분에서 대손상각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게 대손상각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4분기도 그다지 쉽지 않은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을 때 추석 전에 나온 그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그 내용 중에 지금 PF 지원 얘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존 기준 확대해주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더 큰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렇게 옥석가리기 없이 계속해서 롤오버 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급을 늘린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그럼 가격 떨어지는 건데 어떡하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왜 공급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공급자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착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 보증을 늘려주겠다. 물론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공적 보증을 늘려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뭐 무주택자의 기준을 완화시켜준다라든지 즉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처해 있는 딜레마가 전부 다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공급도 지속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요. 원래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수요도 늘려야 되고 수요도 네. 지금 억지로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예.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는 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멀리 갔는데요. 다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이번 예금 금리 상승세를 좀 보면 결국은 대출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또 예금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받은 분들은 뭐 금리가 7% 넘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금리, 그러니까 금융채 6개월 한 3.5%, 그다음에 나머지 가산금리 3.5, 6, 7% 해가지고 7% 이미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경우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고요. 네. 근데 가산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오르죠. 사실 2022년 봐도 2021년, 2020년에 비해서 가산금리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가계대출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그 말은 어떤 얘기냐, 결국은 특히나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가 많이 붙게 될 것이고, 가산금리가 많이 붙게 된다는 이야기는 대출금리 역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7% 이상 이렇게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수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일반적으로 예금하고 흔히 말 가산금리가,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네. 금리 인상기에는 가산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 이런 경향성들이 결국은 대출금리를 인상폭을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오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봐도 2020년, 2021년 가산금리에 비해서 네. 2022년 가산금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나 그 시중은행이 이런 높은 가산금리 때문에 올해 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중은행이 한 어떤 대출들은 굉장히 안전한 자산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가산금리를 높게 붙여버렸으니까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뭐 역대급 실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축은행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은 아마 가산금리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 역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정부의 이제 가계대출 방향이 중요한데, 가계대출 방향에 있어서 가계대출 축소하고자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가산금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산금리 낮춰야 흔히 말하는 대출 수요를 더 늘리게 되고, 일단 예금도 많이 받고 이래 수익을 늘리게 되는데,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제어하고자 하면은 결국 가산금리를 조금 높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출 줄여야지, 오히려 대출 수요를 줄이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차원에서 조금, 특히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좀 그러니까 위협적으로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담대 변동금리가 7%대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가진 자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른바 금융 불균형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교수님?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통화 정책의 특성상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네.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부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입어야 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왜 하는 걸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은 다른 방법으로 잡았죠. 제일 처음에 시장의 왜곡을 통해서 잡아버렸죠. 그리고 지금 숫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고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돌릴 것이냐? 이 부분도 쉽지 않고. 그러면 금융 불균형 심화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 정치적인 코스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책 당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께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수신 경쟁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은행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예금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투자처로 갈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거 어디로 갈 거로 예상하세요? 사실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자산에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이걸 투자하면 얼마 동안 얼마나 벌 것이냐.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채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금리는 굉장히 확실하죠.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다가 나중에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채권, 예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고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런 채권이나 예금을 제외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 아니면 대체 자산인데 네. 대체 자산 부동산이죠. 예금금리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주식이라든지 대체 자산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기업 가치 차원 그리고 프로젝트 가치 차원이 굉장히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이 채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로 가정을 하면은 채권이라든 예금을 투자할 때 거의 정점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안은 예금이라든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자금이 조금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다. 왜냐하면 다른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이미 흔히 말하는 이자율 같은 거에 너무 올라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대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나 예금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 교수님은 돈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가장 플로우 쪽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금 쪽이 가장 많이 늘어날 거고요. 당분간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MMF들. 특히나 이제 섀도우 뱅킹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리스크 프리미엄의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무위험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무위험 이자율이 2%일 때 기대 수익률을 5%로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이 5%일 때 8%를 잡는 거하고 그럼 8%에 도달할 가능성이라는 건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4.8%의 만기를 가져가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진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높은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인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채권을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금과 MMF 쪽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그리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